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구독자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596명이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확실히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구독자가 하나둘씩 늘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들 구독하고 있는 중이겠지? 네, 고맙습니다. 주변에 널리들 알려주셔서 빨리 1000명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수익이 발생하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다들 돌아가는 걸로 할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1920년대에 만주와 연해주에서 무장투쟁을 활동을 했던 독립군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았고요. 그리고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처럼 개인이나 소수의 무력에 의한 의열투쟁에는 어떠한 것들이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국내로 들어와서 1920년대의 국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실력 양성 운동 가운데 첫 번째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이전에 앞으로 우리가 한 3-4시간에 걸쳐서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민족 운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전개된 1920년대의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의 흐름은 크게 3가지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일본 민족과 한국 민족의 대결로 보는 민족주의 운동이 있었고요. 또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일본 자본에 의한 한국 노동자 농민에 대한 착취로 보았던 사회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 학생들이 자신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임을 깨닫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생운동 같은 것들이 1920년대 국내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의 큰 3가지의 흐름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의 경우에는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이름이 실력 양성일까?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일까? 실력, 그렇죠. 우리 민족의 실질적인 힘을 양성, 키워내야 우리가 독립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았던 운동이 바로 실력 양성 운동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진화론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자, 우리 1학기 때 애국계몽 운동할 때 사회 진화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들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보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찰스 다윈이 발표한 생물 진화론의 논리를 인간 사회에 적용하려 했던 시도가 바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찰스 다윈의 경우에는 어쩌다가 지구상의 생태계가 이렇게 구성되었는가를 진화라고 하는 논리로 밝혀냈어요. 그죠? 바로 각각의 동식물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면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면 멸종되었다. 그게 바로 적자 생존이었어요. 그지? 또한 강한 개체가 약한 개체를 잡아먹고 살아남고 약한 개체는 잡아먹혀서 멸종되었다. 적자 생존과 이어서 약육강식이 바로 이 진화론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생물 진화론 논리를 인간 사회에 가져와서 인간 사회에서도 역시 강한 국가와 민족이 힘이 약한 국가와 민족보다 더 잘 살아남고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이다 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족도 멸종 도태되지 않으려면은 힘을 가져야 된다 라고 보았던 것이 바로 이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던 식민 지배 이전에는 애국계몽 운동이었고, 우리가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라고 보았던 운동이 바로 이 실력 양성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실력을 먼저 키워야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은 역시나 3.1운동이에요. 알다시피 3.1운동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독립을 이뤄내려는 시도였느냐? 우리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려서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국제적인 협력을 받아서 독립을 이뤄내려는 시도가 바로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독립을 이뤄냈나요?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죠? 3.1운동은 물론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독립을 이뤄내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누구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이뤄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 바로 이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경제력을 키워보자라는 물산 장려 운동, 엘리트 지식인들을 육성하자라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리고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줄여보자라고 하는 문맹 퇴치 운동 같은 것들이 1920년대에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하지만 192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어떠한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느냐, 이러한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1920년대의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였어. 헌병 경찰 통치고 20년대에는 문화 통치였어요. 그죠? 그 문화 통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3.1 운동처럼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일제에 저항하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민족의 힘을 분열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지? 그래서 문화 통치 하에서는 민족 분열 정책, 이간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일본 쪽에서는 자꾸 어떠한 뉘앙스를 풍기느냐, 너네가 말 잘 들으면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권리 같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희망 고문 같은 비슷한 것들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가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리 그러면 일본의 식민 지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받아들이고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서 우리의 권리를 조금씩 더 얻어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주장이 바로 자치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래서 민족주의자들 내부에서 일제 식민 지배와 타협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죠? 물론 끝까지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타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때 보였을까? 그렇죠. 어찌 본다면 일본보다 더 미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끝까지 절대적으로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들과 대비되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로 분류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까지 함께 민족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타협적, 비타협적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힘이 크게 약화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랑 생각은 다르지만 절대적으로 독립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란 바로 사회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나가요.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떤 나라에서 널리 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약소국, 정확히는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빠르게 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평등을 이루자라는 주장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면서 1925년에는 조선공산당이 결성되는 듯 다양한 사회주의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일본에 의해서 체포되었던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자면 민족주의자들보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 다만 우리는 분단 국가이고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정권과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있던 나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배우지를 못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체포된 기록을 봐도 이쪽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사람들보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경계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은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탄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많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를 당하고 국내에서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자들 쪽에서도 우리가 최종 목표는 혁명을 이뤄내는 것이지만 혁명 이전에 일단 독립을 이루는 데까지는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바로 누구인가요?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도 그렇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도 함께 힘을 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20년대 후반에는 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민족의 유일한 독립운동의 단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니 그게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3.1운동 이후에 학생들도 독립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1920년대에는 학생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60만세 운동이나 광주 학생항일운동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요거는 다다음 시간에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대충 흐름이 좀 잡히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민족주의 계열 운동이었던 물산 장려 운동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배웠어요. 1920년에 회사령이라고 하는 법령이 폐지가 됩니다. 원래 1910년대에 제정되었던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냐면은 한국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회사령의 내용이었어요. 그죠? 자, 왜 이런 법령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 일본의 그 회사 그렇죠. 일본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들과 경쟁이 될 만한 한국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본 물건이 그만큼 안 팔릴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독점적인 시장을 만들어내려면 한국 회사들이 저희 회사 세우겠습니다라고 허가를 요청하면은 허가를 안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회사령이라고 하는 법령이 1910년대에 유지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왜 1920년대에 오게 되면서 회사령이 사라지게 되었지?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왜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줬나요? 일본 회사가 압도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1910년대에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본은 전쟁 물자 수출 등으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쯤 오게 되면은 일본 기업들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활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걔네들과 상대가 안 될 정도의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일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일이 번거로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신고제로 바꾸면서 회사령이 철폐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굳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총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회사를 세우고 영업을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성방직 주식회사라든지 평양 메리아스 공장, 산남은행 같은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금융업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일본 기업들은 이들 한국인들 기업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자본과 기술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자본은 전혀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1923년에 총독부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합니다. 관세라고 하는 게 뭐였나요? 세금. 그렇죠.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이야. 자, 그래서 관세가 폐지되면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나요? 싸지나요? 싸지죠. 그죠? 관세는 원래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다가 세금을 붙여서 값을 비싸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잘 안 사게 만드는 국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세금이 바로 관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따라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건의 관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국내에서 팔리는 일본 상품의 가격이 더욱더 어떻게 되었다? 싸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의 물건은 더 잘 팔릴까? 더 안 팔릴까? 더 안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몰라도 됩니다만은 교과서에서는 다만 면직물과 주류는 제외되었다라는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왜 면직물이나 술, 주류의 경우에는 제외되었을까? 관세 폐지에서? 이거는 다른 반에서도 다 대답을 못했어요. 맞추면 대박이다. 모르겠지, 그지? 응? 네. 조선 총독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첫 번째가 지세, 토지세였고 두 번째 관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관세를 아예 다 폐지해버리면 조선 총독부의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개의 품목, 이거 두 개만 합해도 한 절반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관세의 절반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을 폐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에게 경쟁이 안 되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 상품의 물건을 사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의 이러한 경제적 지배로부터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기업들, 우리 민족 회사들을 보호하고 키워줘야 된다. 일본 기업과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본 상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으니 그게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국 기업들을 키워줄 수 있었을까? 한국 제품 상 그렇죠. 국산품을 애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본 상품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그죠? 안 쓰는 게 좋겠죠. 그죠? 마치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있잖아요. 그죠? 노제팬 운동. 과도 같았던 운동이 바로 이 물산 장려 운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양에서 조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산 장려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라고 하는 구호로 국산품 애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기업을 육성해서 일본의 경제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이 물산 장려 운동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평양에서 서울로 전해지게 되고 서울에서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920년대에 활동하고 있었던 다양한 청년단체, 여성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한때 꽤 뜨겁게 달아올랐던 운동이 바로 이 물산 장려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효과가 좋았을까? 쉽지 않았습니다. 네, 뭐 나름의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몇 년 전에 있었던 노제팬 운동을 다들 봤어요, 그죠? 처음에는 뭐 유니클로라든지 뭐 일본 맥주 같은 거 사람들이 안 샀는데 요즘은 어때? 다들 그냥 사 먹고 다들 입고 다니고 있지 않나요, 그죠? 물산 장려 운동, 노제팬 운동이 한참 진행 중일 때에도 동물의 숲이랑 닌텐도 스위치는 불티나게 팔리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사실 원래 이러한 성격의 운동은 그렇게 오래 이어지기가 힘들죠. 왜냐면 소비자는 누구나 효율적인 소비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지? 애국심만으로 버티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물산 장려 운동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국산품 물건을 사줬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품의 가격이 더 오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에 비해서 기술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은 공장과 기계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그런 기계를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수작업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 물건 많이 살고 싶어해. 수요가 늘어났어. 하지만 그 수요만큼 빠른 속도로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자리이다 보니까 당연히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굳이 내가 이거를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사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고의 목표는 뭔가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죠? 국산품 애용 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일부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값을 올리는 겁니다. 왜냐면 잘 팔리니까. 그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한국인 자본가나 상인들만 이득을 좀 보고 말았던 게 바로 이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되는 중에는 이 1920년대에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는 맹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민족운동이고 이게 어떻게 독립운동이야? 결국 한국인 자본가의 이익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값이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사서 쓰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진짜 독립운동이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비판 같은 것들이 사회주의 계열에서 맹비난을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일제 식민 지배 하에서 회사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까?
그렇죠. 뭐 대놓고 친일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지, 그지? 친일파와 그리고 일부 약간의 친일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돈 벌어주는 일이다 라는 식의 비판이 사회주의 계열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지만 우리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이뤄내려고 했다라는 시도였다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운동, 그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시험에 이 물산장려운동과 관련된 포스터들이 출제되기도 해요. 평양 물산장려 포스터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남이 만든 상품을 사지 말자. 사면 우리는 점점 못 살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물산을 팔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라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포스터가 나오기도 하고요. 제일 유명한 건 이 경성방지 주식회사의 국산품 애용 광고죠. 물산장려의 운동이 일어나자 우리는 국산품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이런 어떤 광고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글자를 오른쪽에서 왼쪽 순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자스가리우 이렇게 읽는 거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고 이렇게 읽는 광고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이라는 이런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물산 장려 운동이구나 라는 것 정도 알아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다시피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수준 낮은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한국인들과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교육의 격차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한국인들에게는 초등교육, 보통교육의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중고등학생이 되더라도 대학 가기 위한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보다는 졸업 이후에 곧장 취업할 수 있는 실업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는 고등교육, 대학 교육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나요? 한국에 그렇죠. 대학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나서게 돼요. 이분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조사시찰단 이런 거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조사시찰단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개화파 해당하는 인물이었고 일제강점 이후에는 민족운동가이자 교육운동가로 활동했던 분이 이 이상재라고 하는 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이 조선교육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총독부에다가 한국에 대학이 없는 게 말이 되냐, 대학교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자, 하지만 총독부에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총독부가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 손을 만들자? 우리 손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밀립대학 기성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만 내더라도 우리는 대학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구호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해외의 동포들도 한국의 대학교를 세우기 위한 모금 운동에 동참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총독부 쪽에서는 이런 어떤 민족대학교를 설립하는 모습을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총독부에서 이런 강연회 같은 것들을 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강연을 듣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강연을 중단시키거나 모인 사람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의 방해와 감시, 탄압 같은 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 이 모금운동이 잘 이루어지려면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풍족을 해야 자신의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지고 이제 뭔가 돈을 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하지만 한참 전개가 되고 있었던 24년, 25년에는 심각한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특히 1925년 한 해에만 4번의 홍수가 있었고 선생님이 자료를 찾아보기에는 한강물의 방향이 바뀔 정도로 큰 홍수였다라는 이런 어떤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어떤 큰 자연재해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해요. 조사에 의하면 총독부의 세금 수입이 58% 가까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피해였다는 것으로 짐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모금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 같은 이런 모금 운동이 성공을 하려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돈을 내야 돼. 근데 사실 그다지 별로 이 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친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했겠지만 또 자기 자식들은 한국에 대학교가 없어도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 보내면 돼요. 그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별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되어 버리고 말면서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의 손으로 민족대학을 설립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또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도 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맹비난하기도 했어요. 왜 비난했을까? 대학 세우자는데. 대학 누가 갈까? 그렇죠. 지금은 다 가지만 옛날에는 돈 많은 집 자식들이 다 대학을 보냈단 말이지, 그지? 지금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학 교육을 세우는 게 왜 우선되어야 하느냐라는 이런 어떤 비판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 아무튼 이게 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전개되는 중에 일본에서는 총독부에서는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를 1924년에 세워졌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고 현재 서울대학교의 전신이다라는 이런 어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해화동에 가면은 대학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들어봤나요? 거기가 왜 대학로겠어? 경성제국대학교가 있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서울대학교 병원도 거기에 있고요.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건물들도 이 대학로 지역에 남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라는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수업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 일제의 경우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랑 상관없이 국내에 대학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누굴 위한 대학교일까? 그렇죠.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 학생들을 위한 대학교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하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교를 세워졌다라고 하는 학설은 사실상 지금은 이제 거의 폐기된 학설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교과서대로 외워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지? 일단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두면 될 것 같네요.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맹퇴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본의 경우에는 차별적인 교육을 하였어요. 그죠? 한국인들에게는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가운데에서는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자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꽤 많은 사람들이 문맹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되고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우려면은 글을 쓰거나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노동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려는 문맹퇴치 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로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었느냐? 야학의 형태로 전개가 되었어요. 야학이 뭔가요? 야간학교예요. 그죠? 노동자, 농민들은 낮에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밤에 운영하는 비정규 학교로 야학을 세워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누가 가르쳤을까요? 네,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주로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대도시로 갔던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그 학생들을 이용을 해서 야학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문맹퇴치 운동의 경우에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신문사들이 도와줍니다. 왜 도와줄까요? 읽어야 돼. 팔리니까. 그렇죠. 글을 쓰거나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있어 신문이 팔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조선일보 쪽에서는 문자 보급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 문맹퇴치 운동을 협력을 하고요. 동아일보에서는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문맹퇴치 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브나로드는 러시아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19세기에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러시아 민중들을 가르치기 위한 활동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브나로드 운동이었는데 거기에서 이름을 따온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문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신문사니까 네, 교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야학에서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와서 노동자 농민들을 대상으로 신문사에서 만들어준 교재를 이용을 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활동을 했었고,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뭐 일반 상식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개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 이런 것들을 함께 가르치는 농민 계몽 활동도 함께 하였으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문맹 퇴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편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한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한글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들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연구단체가 만들어졌으니 그게 바로 조선어학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올 텐데요. 조선어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 문맹퇴치 운동의 일환으로 강습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 또 한글을 가르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처음에는 글자를 가르치려 했던 문맹퇴치 운동이 점차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려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띄어나가게 되자 총독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탄압을 해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너네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거니까 우리 거랑 같이 해버리면 돼 라는 식으로 총독부가 주도하고 있었던 농촌진흥운동과 강제 통합됩니다. 그러면서 193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버리고 말았던 운동이 바로 문맹퇴치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우리 이래서 1920년대에 전개되었던 실력 양성 운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기업이 큰다고 해서,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지식인들이 나온다고 해서, 글을 쓰거나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민족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진짜 독립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일본은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민족의 분열을 이루려고 하는 이간질 정책, 민족 분열 정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민족운동의 역량이 크게 약화되자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손을 잡을 생각을 하게 되니 그게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